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자소전이라는 현대소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자소전은 현대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 뭔가 고전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소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자소전이 전이라는 고전 문학의 양식을 차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전이라는 양식은 도대체 뭐냐? 전이라는 갈래는 뭐냐 하면 일단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먼저 인정기술을 하고 인정기술 그리고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행적 그리고 논찬을 하는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양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정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인물의 가계라는 거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을 말하는데 그 가계의 내력을 얘기해요. 뭐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뭐 고조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할아버지는 어땠고 아버지는 어땠고 뭐 이런 그 인물의 가계의 내력을 소개하고 가계에 대해서 서술하거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출생,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특이한 일이 있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인정기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적이라는 거는 그 인물의 일대기, 그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대기를 보여주는 부분이 이제 행적 부분이고, 그리고 논차는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에요. 그 인물이 긍정적인 인물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것이고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겠죠. 지금 이 유자소전도 전의 양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그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출생. 지금 파란색 부분은 유자소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자랐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인정기술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적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가 하루는 나를 어디서 불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면서 그 인물의 성격을 알려주는 일화들을 사파 형식으로 나열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유재필이라는 유자라는 인물이 일찍 죽어요. 근데 일찍 죽고 나서 그 인물에 대해서 내가 예찬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리면서 그의 죽음을 기리고 슬퍼하며 그 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덧붙이는 부분. 그래서 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한다 하고 이제 그를 기리는 글을 쭉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이라는 한문 문학의 양식인데 이 전이라는 양식의 이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고전소설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문학을 어떻게 계승하고 어떤 점을 수용했느냐라고 할 때 전이라는 문학의 양식, 그죠? 형식을 계승했다라고 일단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판소리예요. 판소리의 특징들이 이 작품에 드러나요. 그럼 판소리의 특징이 뭔데? 자, 먼저 뭐가 있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게 있어요. 편집자적 논평. 이 편집자적 논평은 인물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서술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사람은 이랬어 라고 직접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편집자적 논평인데 이런 편집자적 논평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굉장히 긴 문장, 너무나 긴 문장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만연체 문장이라고. 만연체. 이 판소리에는 어떤 그 독자나 아니면 이 판소리를 앞에서 듣고 있는 그런 청중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되게 긴 문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만연체의 문장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노래나 어떤 이렇게 공연 문학이기 때문에 리듬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리듬감을 맞추기 위해서 대구적인 표현들 뭐뭐는 뭐뭐하고 이런 대구적인 리듬감을 살리기 위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자소전은 현대소설이지만 고전문학의 양식을 차용하고 있다. 그리고 고전문학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그 점이 뭐냐? 전이라는 갈래 그리고 판소리 사설 또는 판소리 사설의 어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일단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유자소전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요 두 가지는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친구가 있었다 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그럼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한 친구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인물에 주목하게 하기 위한 거겠죠. 그죠?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어땠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친구였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바친 예사 허릅숭이는 아니었다. 평범하긴 한 인물이었지만 아주 평범한 그냥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없어지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비범함, 그 비범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평범해 보였지만 비범함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유제필이었다. 1941년. 자, 근데 여기서 유제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유제필은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실명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실명소설이라고도 해요. 실명소설이라고 한 이유는 실존했던 인물의 실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제필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서울에서 살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1941년 이런 구체적인 숫자, 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홍성군 광천, 보령군 대천, 뭐 서울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뭘 줘요? 사실감. 그죠?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는 스마트하다고 똑똑하다고 그리고 숙기는 좀 용감한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또래에서 별중 맞고 무리해서 두드러진 바가 있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했어. 그 친구는 튀는 데가 있었어. 응? 그래서 비색한 가운과 비색하다는 건 운수가 좀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수가 안 좋은 가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좀 가난했나 봐요.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하였고 청년 시절은 잠옷 노련하였고 장년에 들어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하고 지금 이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죠? 긍정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보면 소년 시절은 어땠고 청년 시절은 어땠고 장년 시절은 어떻고 이렇게 지금 대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뭔가 리듬감을 주고 있죠. 그리고 문장 길이가 어때? 엄청 길어. 지금 여기가 한 문장이야 지금. 그죠? 그래서 문장 길이가 긴 만연체의 문장. 그죠? 만연체의 문장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게 아까 뭐라고? 판소리의 특징이라고. 그치? 그래서 판소리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인물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내리는데 굉장히 요약적으로, 그죠? 요약적으로 직접 제시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제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한 양력이 뭐야? 간단하게, 그지? 요약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일생을 서술하는 부분이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그의 생애는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나 봐. 마치 풀밭 같고 그리고 쑥밭 같았는데 그 쑥밭과 풀밭에서도 뚜렷하고 우뚝한, 그러니까 그 인물은 아주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아주 뚜렷하고 우뚝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계속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죠? 직접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흩뜨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꿋꿋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의 성격은. 근데 봐보세요.
그는 어떤 성품이었냐면 아까 뭐 심상이 밝고 깔끔하였다 됐고 그리고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다 그리고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것 그리고 그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 그죠 보고 들은 것을 더하여서 견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플러스 견문까지 더해져서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 그리고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주장이 뚜렷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래서 흐트러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뒷부분은 이제 그 유재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 이게 이제 유재필이 싫어하는 인물의 유형. 첫 번째 유형이에요. 주변머리 없이 기대고 그리고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누를 끼치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고 그 장마의 물걸레는 어떤 거예요? 장마는 되게 비가 많이 오고 추적추적하고 습하고 그렇잖아. 그러면 물걸레보다는 마른 걸레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장마의 물걸레는 쓸모없는 존재.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다.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분수 없이 제친다는 거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 으스대는 자. 이 두 번째예요. 네, 그런 사람들 이것도 체크할까요? 네, 분수 없이 나를 제치고 밟고 일어서서 무엇인 척 으스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삼국지의 조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져요. 이제 그 삼국지에 보면 되게 용렬한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자기의 막 분수도 모르고 막 전쟁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 막 다 죽게 하고 이런 폐를 많이 끼치는 인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삼국지에서 조조를 망하기를 기다리듯이 미워했다. 누구를? 이렇게 분수 없이 남을 제치고 밟고 일어서서 무엇인 척 으스대는 사람들을. 그래서 조조를 망하기를 기다리듯이 미워하며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밑줄을 그어뒀대. 그 사람들을 망하기를 기다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나옵니다. 세 번째,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치게 말하여 까지는 긍정적 인물에 대한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자의 인물됨이에요. 세상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수치게 용기 있게 말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못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되게 주눅 들고 막 눈치 보고 그리고 막 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옳고 그름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 데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을 놓는 매물스러운 구두쇠 보듯이. 자, 이 구두쇠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만한 딸이라는 거는 나이가 많다는 건 결혼할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큰 딸을 서울 가게 했다는 거, 서울로 시집 보냈다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서울로 부잣집에다가 시집을 보내면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뭐 하는? 이잣돈을 놓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구두쇠를 보듯이 가르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타였다. 그러니까 아주 싫어했다. 그죠? 아주 가르침을 뱉을 정도로 구두쇠처럼 생각하고 싫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유재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 유형 세 가지가 나타났는데 그럼 잘 보세요. 유재필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은 당연히 부정적인 인물이겠지. 그래서 부정적 인물 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 그러니까 유재필이 부정적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인물을 어떻게 대했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인물을 어떻게 대했냐?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그 다음에 삼국지에서 조조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죠?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처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구두쇠 딸을 시집 보내고 그 돈으로 이잣돈을 받는 구두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채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죠? 서술하고 있죠.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그러니까 되게 이타적인 성격이네요.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이인이었다.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립독행. 특립독행이라는 거는 세속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믿는 바를 행하는 것 이거를 특립독행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특립독행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자, 여기 이 부분 지금 인용한 부분이 나오죠. 지금 이 부분이 악양록인가 아무튼 그 부분에 나오는 건데 그 바람직한 관리는 어떤 사람인가? 바람직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래서 이 바람직한 관리는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먼저 걱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즐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즐기는 그런 바람직한 관리의 덕목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런 성품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유자가. 그 다음에 이간감 나 유가요 하고 전화가 왔다는 거야. 지금 그가 내게 전화할 때마다 매번 그러지 않던 첫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이간가 내가 이씨잖아. 이문구잖아요. 지금 그치? 그리고 나는 지금 유재필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가, 유가 이렇게 성 뒤에 가를 붙여서 서로를 이렇게 부르는 뭐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간가, 나 유가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내가 나한테 전화를 할 때마다 그렇게 첫마디를 했는데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루는 말이었다. 왜? 유가라는 말은 누구를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부를 때 이가, 유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근데 그는 나에게는 유가가 아니라 어떤 유자였다. 그러니까 어떤 되게 막 우리가 성인을 잃을 때, 그죠? 성인을 잃을 때 무슨 뭐 공자, 맹자 이렇게 자를 붙이죠. 그죠? 그래서 스승이나 학덕이 높은 사람들 뒤에 이렇게 자를 붙이는 것처럼 나는 그를 유가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 나에게 그는 유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여기까지가 바로 인정기술 부분이에요. 인정기술. 그 인정기술 부분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인물의 출생. 그죠? 어디서 출생, 태어났고, 그리고 어린 시절, 그쵸?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어떻게 얘기했죠? 직접적으로 제시했죠. 직접 제시. 이 사람은 이런 성품이야 하고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에요. 요약적 제시. 우리가 소설에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물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직접 제시라는 게 있고 직접 제시가 있고 간접 제시가 있어요.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요약해서 말해주는 거야. 그는 이러이러한 성품이었다.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성격을 나타낼 때. 그런데 간접 제시라는 거는 그 사람의 대화나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는 뭐뭐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러한 성품이었다. 이런 사람을 싫어했다. 이런 사람을 좋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직접 제시죠. 그죠? 그래서 직접 제시, 요약적 제시,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기라고도 해요. 말하기. 그래 말하기의 방식으로 인물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간접 제시는 다른 말로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라고 하는 거죠. 보여주기, 대화나 행동으로. 근데 이 부분은 서술자가 요약해서 보여줬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물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서술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가 나오네요.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부침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 밑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이제 군대에 가서도 처세술이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점술인 행세를 하면서 막 이렇게 운세를 봐준다고 하면서 군 생활을 전봐준다고 하면서 편하게 한다.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아니 꼽게 여긴다. 아까 전에
어떤 인물, 뭐 무슨 삼국지에서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는 듯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 총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저 총수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옴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비싼 물고기 키우는 거. 뭐냐면 비단잉어를 수입을 해가지고 키우는데 이제 인공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비단잉어 막 한 마리에 막 몇십만 원씩 하는, 그러니까 이 몇십만 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몇십만 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월급은 몇만 원이야. 근데 한 사람의 월급이. 근데 이 물고기가 몇십만 원인 거야. 그러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를 인공 연못에다 키웠는데 그 어느 이제 이 물고기가 다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어쨌든 이런 일화가 있고, 그리고 또 뭐 황금불상, 그 유재필이 모시는 그 총수의 뒷마당에 이게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에 이제 파리똥 같은 게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재필이 그걸 닦다가 침을 태 뱉어가지고 이렇게 헝겊 같은 걸로 닦다가 재벌 총수한테 걸린 거죠.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좌천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래서 총수를 안 입곱게 여기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 그룹의 노선상무로 좌천되는데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다고? 재벌 총수를 바로 옆에서 모시는 운전기사, 수행비서 같은, 근데 그런 비서였다가 좌천이 돼서 노선상무가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그리고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이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 자, 이게 무슨 이제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 그룹은, 이 회사, 이 그룹은 굉장히 큰 그룹인가 봐요.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많은데, 운전기사들이 사고를 낼 수가 있잖아. 교통사고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죽거나 다친 사람이 우리 쪽일 수도 있고 다른 상대편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어쨌든 이 사고를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이 유재필이라는 인물이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자리로 간 거죠. 사실 가장 편한 자리에서. 그죠?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그러니까 운전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 그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고가 일어났다.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운전윤리 마비증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고 해서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없었다. 그럼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되게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응? 그렇게 사리 분별이 분명한 인물이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기록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댕이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빵살이를 한 축이 많았고, 그러니까 운전기사의 집을 가보면 어때? 되게 가난한 집들이 많았대.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 그러니까 임시 운전수들이 사는 꼴은 말이 아닐 때에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땠다고? 정규 운전수가 아닌 대타, 그지? 임시 운전수의 집에 찾아가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갔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가난한 삶에 공감해서 함께 괴로워했다라는 얘기예요.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덥지 않아서 결혼도 못한 채, 그러니까 벌이가 시덥지 않다는 거는 그러니까 돈을 얼마 못 벌었다. 늙고 병든 호러미와 단칸 새빵을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서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스페어 운전수들, 그 임시 운전수들은 굉장히 어떤 상황, 굉장히 가난하고, 그치?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주머니를 털었다는 뭐야? 사비를 내어서 자기 돈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주고, 여기서 팔아준다는 건 사준다는 뜻이에요. 곡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은 옛날부터 이게 화폐를 대신했기 때문에 사다와 팔다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말이. 그래서 한 말을 팔아줬다는 건 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사서 주었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 2포대를 사주고, 그리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엿을 수 있는 한계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치? 자기가 자기 용돈이나 자기 사비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 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 배달해 주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그 집을 떠났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왔다. 산동네 초입에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에 부엌에 간장밖에 없다는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쌀이 없었잖아. 그럼 쌀을 사줬어. 근데 쌀을 사주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 집에 반찬도 없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맨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 튀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자의 특징이죠. 유자는 원래 대천에서 자랐다 그랬죠. 대천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바다 음식들, 약간 비린내가 나는 바다 음식들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굴비, 그치? 새끼굴비 두름을 사다 주고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잠깐만, 이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소설의 전체적인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 처음에 아까 전에 뭐 나 육아인가 하고 전화가 왔다 그랬잖아요. 나 육아인가? 아니 이가인가? 나 육아요 이렇게 전화가 왔다 그랬죠.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나예요. 전화를 한 사람이 유재필이고, 그런데 그러면 나가 나오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그런데 여기 이 중간 부분은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여기 지금 나가 안 나오죠. 나가 안 나오면서 그 인물의 생각까지 다 아는 거야. 지금 여기서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그가 떠올랐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1인칭이면. 그치?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 인물의 심리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을 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도로 산비탈에 기어 올라가서 굴비두름을 개에 안 닿게, 고양이 안 닿게 야무지게 내달아주면서 부엌에 재우는 그냥 겨우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부엌에 겨우 지랑밖에 없으니, 지랑은 간장밖에 없으니까 밥이고 수제비고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유. 탄불에 자시던지, 연탄불에 구워서 드시든지 밥솥에 쪄서 자시든지 하면 생긴 건 오죽지 않아도 노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만 할 거유.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잖아. 지금 이 유재필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뭔가 사실감, 그리고 뭐 생동감, 그리고 이 인물에 대한 뭔가 친밀감 같은 걸 느끼게 하죠. 그죠? 그래서 사투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에는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겠거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할머니도 그렇게까지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니까 감동했다고. 그의 그 따뜻한 마음씨에. 그러니까 쌀 같은 걸 사줄 때까지는 회사에서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찬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고 가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인물의 성격이 인물이 되게 따뜻한 성품이네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대화 그리고 행동 이런 걸로 보여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여주기 아까 전에 간접 제시라 그랬죠. 그리고 장면적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기의 방식으로 간접 제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노선 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가 바빴다. 사망자가 난 사고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운전수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앙앙불락하던 차에 누가? 그 피해자 가족이, 유족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유재필이 맡은 업무가 뭐였어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처리하는 노선상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해자를 찾아가. 그럼 어때? 그 피해자들은 안 그래도 누구 잡히기만 해봐. 지금 가만 안 둘 거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앙앙불락 하던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 맞춰 잘 만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도 덮어놓고 멱살을 잡으며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다.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노라고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위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서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 유재필이 방문했을 때 얘를 막 못 잡아먹을 듯이, 그지? 막 그렇게 주먹부터 휘둘렀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요 실수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처음엔 어땠다? 아주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봉변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야, 너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폰 팔고 살았다지만, 자,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유재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금 신세한테 하는 거죠. 뭐냐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예요 지금. 야, 너는 누구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고.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매품을 판다는 게 뭐야? 매를 대신 맞고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요? 못 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고 준 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거라, 그거요? 지금 이게 매품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대신에 가서 맞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야말로 군사정변이 나서 구 정권의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 한 대 안 줘박히고 네 발로 걸어 나온 물건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군사정권에서도, 그치? 군사정변일 때도 끌려가가지고 한 대도 안 맞고 네 발로 걸어 나온 물건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의 영안실이나 기웃거리면서 장사미사한테 놈자들의 소리 듣는 것도 감안해서, 장사미사는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야.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놈 저놈 하는 놈자 듣는 소리 듣는 것도 감안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하니 네가 그러고 댕긴다고 상무 전무가 아까진기 값을 물어주대.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축값을 보태주대.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한테 그냥 남의 아랫도리로만 돌며 살라고 가르치셨니? 동경 유학 출신의 아버지가 동네북으로 공매나 맞고 살라고 널 낳아놓으셨니? 너도 처자가 있는 몸인데 이게 뭐라니 뭐요? 네 신세도 참 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보세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데,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야. 군사정변이 나서도 거물 구 정권의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갔지만 한 대도 안 맞고 내 발로 걸어 나온 아주 대단한 인물이야. 무사한 인물이야.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평범한 사람들한테 놈자 소리 듣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주먹질을 막 받고 하냐고. 그럼 네가 그렇게 다닌다고 상무 전무가 너 뭐 깽값을 물어주냐? 그리고 아니면 사장이나 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축값을 보태주냐?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집안이 좀 좋은 집안인가 봐요. 그래서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너보고 그냥 남의 아랫도리, 남의 그 밑에서만 살라고 가르치셨니? 아니면 동경 유학 출신의 아버지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인물인가 봐요. 그래서 동경은 일본 동경 유학 출신의 아버지가 동네북으로 공매나 맞고 살라고 널 낳아놓으셨니? 너도 처자가 있는 몸인데 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곤 했다고요. 자,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그러니까 객관화하는 거죠. 나에게서 딱 분리시켜 놓고 바라보며 그런 허희탄 식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엄청 한숨 지으면서 탄식하면서 자기 신세한탄을 했다. 세상사란 대저 궁죽통인지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이었다. 자, 그러니까 궁죽통이라는 거는 궁하면 통한다. 궁하면 지금 궁한 상황이잖아. 자꾸 맞잖아. 그래서 궁하면 통해.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나운 일은 예방이 제일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사람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맞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낸 예방책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다. 뭐냐면 일단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너무 슬퍼하는 거야. 자, 이제 한번 봐보세요. 그는 실천을 하였다.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아. 처음에는 저 어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름만 막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을 밝히지 않고 빈소의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독교색인지도 살피지 않았다. 우선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제례종으로 하고 꿇어 앉아서, 그러니까 절을 제대로 하고 손수건으로 눈자위를 눌러가며 눈시울 훔쳤다. 막 울었다고. 그리고 눈물 같은 건 비칠 생각도 않던 눈도 그렇게 거듭거듭 귀찮게 하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가 쉬웠다. 눈을 막 눌러가지고 눈물을 짜냈어. 또 그렇게 흉물을 떨며 눌러있으면 상가의 친인척 중에 나이살이나 된 사람이 다가와서 어깨를 다정히 흔들면서 달래기도, 너무 슬퍼하지 마 이러면서 달래주기도 했다고.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애통해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리 가서 술이나 한잔 하라는 것이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도 막 매를 맞고 하니까 그냥 그 예방책으로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가지고 막 슬픈 척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 장례식의 가족,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가족이 와가지고, 그래, 어쩔 수 없잖아. 뭐 슬퍼하면 어쩌겠어. 어차피 당한 일인데 하면서 그를 막 위로해줬다고, 오히려. 에이, 죽일 놈들. 암만 운전질이나 헤쳐먹고 사는 막된 것들이라도 그렇지. 여기서 이 운전질이나 해먹고 사는 막된 것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회사의 그 가해자, 자기 회사의 그 스페어 운전수, 아까 임시 운전수라고 나왔던 그 스페어 운전수들을 비하하는 거. 자기 편을 지금 일부러. 막된 것들이라도 그렇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는겨. 아유, 죽일 놈들 하면서 막 우는 척하는 거야, 지금. 응? 지금 회사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이 회사에서 나왔다는 걸 밝히면 자꾸 맞으니까 이렇게 회사 욕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한테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천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며 두툼하게 장만에 간 부의를 하고, 그러니까 부의금, 조의금을 전달하고 물러나면 아까 어깨를 흔들어 달래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를 하고 이쪽 가서 술이나 한잔하고 가세요 하는 거죠. 또 대개는 그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서너 순배쯤 하고 나면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서 실례합니다마는 망인 돌아가신 분하고는 어떻게 되시는지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고 신분을 먼저 묻는 것이었다. 그는 그제서야 앉음새를 고치면서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이왕에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권하고 막 작건이 해온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술장을 걷어차며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이미 경위가 아닌 거였다.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를 놓친 것이었다. 그러니까 화를 낼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지금 이 유자가 너무 슬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술까지 한잔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유자와 함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 유자의 어떤 사고 대처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대처 능력이에요. 그래서 처세술이 굉장히 좋은 인물이었다,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뿐 아니라 사고 처벌이반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눈을 홉뜨며 다가오는 이가 있으면 중간에 서서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책임의식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노선 상무 초기에 얼마 동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막 봉변을 많이 당했는데 초기와는 달리 봉변 없이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빈소에 들다 보면 망자의 가족 가운데 담이 들거나 풍기가 있어.
중풍, 풍이라고 하죠. 풍기가 있어서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그런 사람을 봐주려고 침 놓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지금 유가족에게, 그 사고의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침수를 배웠대. 침을 놓는, 바늘로 침을 놓는 법.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웠고, 그는 돌팔이 침쟁이였지만 침통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장지에 따라다니다 보니, 장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그 자리, 그 장지를 따라다니다 보니 맷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하고 상제나 친척들 간에 불퉁거리고 좌향이 오르니 그르니 하면서 공연 묘지 산역군들과 불화하고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집도 많았다. 그러니까 묘자리를 이쪽이 좋으냐 저쪽이 좋으냐 막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많았대요.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책을 구해드려서 풍수지리를 배우고, 아까는 그 유가족 중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침수를 배웠다 그랬죠. 그죠? 침수를 배우는가 하면 이렇게 그 묘자리가 어느 쪽이 좋은지 답을 내려주기 위해서 풍수지리를 배우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쇠 나침반을 장만하여 좌양을 정해지기도 하였다. 그럴 때는 훈련소 신병 시절에 써먹던 입담도 한몫 거들었다. 훈련소 신병 시절이라는 거는 군대 갔을 때, 아까 군대 갔을 때 뭐 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점쟁이처럼 막 행동을 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풍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하의 수맥에 대한 이치도 배워둘 필요가 있었다. 상도동 성당인지 노량진 성당인지 버드나무 가지로 수맥을 짚는 데 권위인 신부님을 찾아다니며 수맥을 배우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수맥 뭔지 알죠? 이렇게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그 밑에 수맥이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네, 그렇게 신부님을 찾아다니며 수맥을 배우고, 그런 동안에 천주교에 입문하여 세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세술에 능했다. 이 처세에 능했다라는 걸 뭘 할 수 있다? 첫 번째, 침수를 배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풍수지리까지 배웠다. 그리고 세 번째, 수맥. 그죠? 수맥까지 하는 걸 배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처세에 능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굉장히 잘 해내는 사람이었네요. 그러고 보면 그의 총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 총수는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곧 과장으로 올려주었다. 그러니까 승진시킨 거죠. 근데 이 승진도 사실은 그 전에 아까 전에 운전기사였다 그랬죠? 운전기사에서 노선상무로 좌천을 시킨 다음에 다시 승진을 시킨 거예요. 근데 과장으로 올려주긴 했는데, 그러나 그 이상의 승진은 불허하였다. 그 유자는 10년이 가도 과장이었다. 그가 자리를 옮기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총수는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총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자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 이 일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더 이상 승진시키지 않고 계속 그 일을 맡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뒷부분의 줄거리. 이후에도 유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성심껏 도왔다. 그리고 병이 들어 쇠약해져도 그런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가 유자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만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나는 그를 기려 전을 짓는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을 기리는 글을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전에 전의 형식이라 그랬죠. 전이라는 형식인데, 앞부분에서 그의 그의 출생에 대해서 인정기술 부분이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중간에 그의 인물됨을 나타내는 일화들, 사파들을 제시했죠. 지금 이 글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가난한 운전기사 집에 가서 쌀도 사다 주고 반찬도 사다 주고 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자꾸 이렇게 어디 갔지? 장례식장에 가서 자꾸 맞으니까 그거를 이제 봉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꾀를 낸 거, 그죠? 그래서 막 먼저 슬퍼하고 막 그러면서 또 침술도 배우고 풍수지리도 배우고, 그리고 수맥을 찾는 것도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일화들까지 다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자,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인물의 성품을 얘기할 때 굉장히 직접적으로 제시했어. 그는 어떤 성품이었다, 이렇게. 근데 뒷부분에서는 되게 일화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장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 유자소전은 현대소설이죠. 그죠? 하지만 전의 형식이기 때문에 고전문학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좀 성격을 좀 얘기하면 되게
풍자와 해학이 많이 나타납니다. 풍자는 뭔가 비판하면서 웃기게 하는 거야. 그럼 보통 이 글에서 이 유자소전에서 풍자의 대상은 총수로 나타나요. 총수.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학도 나타나요. 웃긴 거. 어디에서 웃음을 유발했죠? 사투리 같은 거. 방언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해학적인, 그리고 또 뭔가 이 인물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전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글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었는데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 네,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인물, 이 인물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주기 위한 글을 이제 그리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일화, 사파식으로 이런 제시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풍자와 해학, 그리고 아까 전에 판소리적인 특징, 그리고 전이라는 양식, 이런 것들이 이 유자소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단어를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교과서랑 참고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